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진행의 김지연입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반도체주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과연 이 마이크론이 주는 실적의 시사점은 무엇일지, 그리고 앞으로도 반도체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오늘 조진표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경제원탑에서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무료 특강을 하고 있는 조진표라고 합니다. 출연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또 책을 출간하셨다고 들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식 투자 불패 법칙. 요즘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될까요? 우선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는 제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현장에서 겪었었던 일들을 이 책에 담았고요. 특히나 주식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 책을 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그 어려움에 있어서 해답을 찾지 않을까 싶어서 제 경험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특히나 이 책 안에 바나나 기법이라든지 이런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고점에 잡으실 일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책 언제 나오나요? 책은 7월 7일경에 출간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7월 7일에 책 나오면 저도 꼭 사서 읽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마이크론의 일단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이 또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주 되게 또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실적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마이크론 실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만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가이던스까지 너무 잘 나와서요. 맞아요. 사실은 마이크론 가이던스를 통해서 현재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지만 지금 장 전에 보게 되면 14% 정도 마이크론이 폭등을 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증시가 오늘 녹화하는 날이 공교롭게도 6월 25일인데요. 6월 25일 코스피, 코스닥이 폭등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뿐만이 아니라 장기 공급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이제 피크아웃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었잖아요. 피크아웃 우려는 조금 덜어냈다고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반도체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론이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피크아웃에 대한 논의는 이제 한물 뒤로 가지 않았을까 판단하고요. 그렇게 되면 남은 건 이제 7월 초에 있을 삼성전자의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시총 1위를 두고 정말 격렬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뒤집었다, 엎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총 1위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6월 22일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등에 올라섰으니까요. 우선 숫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6월 20일 기준으로 보면 SK하이닉스의 시총은 2,060조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는 한 2,050조 후반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1조에서 2조 차이로 박빙으로 SK하이닉스가 올라섰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삼성전자 보통주만 가지고 올라섰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보통주, 그다음에 우선주를 합칠 경우에는 사실은 아직까지 여전히 삼성전자가 1위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 왜 이렇게 역전이 됐느냐인 거거든요. 네. 사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 한 19일 정도까지 약 한 1년 6개월 동안 SK하이닉스의 상승률은 1,490% 올랐어요. 그에 반해 삼성전자의 상승률은 약 한 560% 정도 올라서 SK하이닉스가 한 2.6배 정도 앞서 있는 거잖아요. 1년 반 만에 거의 15배가 오른 거니까 삼성전자도 물론 6배가량은 올랐지만 SK하이닉스의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은 아직 삼성전자가 더 많다라는 거죠.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예견하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보통 삼성전자를 360조 정도 올해 예견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260조 정도 이렇게 예견하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걸 두고 사실은 시장에서 닷컴 버블 때 시스코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쪽을 제끼고
나스닥이 1등을 한 이후에 나스닥이 폭락을 하면서 거품에 대한 사례하고 좀 비슷하지 않냐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물론 두 가지 시각은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경계론도 있을 거고요. 낙관론도 있을 겁니다. 경계론을 본다라고 하면 하나증권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증권에서 2000년 닷컴 버블 때 시스코가 이익 규모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제끼면서 1등했던 순간, 그리고 나서 나스닥이 폭락했었던 게 이번 역시 강세장의 끝을 알리는 신호가 아닐까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죠. 물론 이제 낙관론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익 추정치가 올해 360조, SK하이닉스가 260조 정도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펀더멘탈에 기반한 어떤 정당한 구간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별로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역전이 된 거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있으면서 역전이 된 거기 때문에 낙관론의 핵심은 사실 버블에 대한 경고하고 그리고 구조적인 도약, 이 두 가지 시각인 국면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단순히 1위가 바뀌었다고 뉴스에 흥분하기보다는 삼성전자 다음 달 이제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요. 네. 실적 발표하고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요 일정 두 가지를 좀 차분하게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네, 제가 머니인사이트에서 정말 많은 분들과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럼 항상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결국에는 숫자가 찍히고 있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사업 구조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반도체에 완전 집중된 회사라면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사업부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뭔가 조금 더 좋게 보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은 두 기업들을 그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 그 SK하이닉스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를 좀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됐죠. 다음 달 10일에 ADR 상장 같은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10일 날 상장한다라고 벌써 얘기가 진행이 됐고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뭐 상장 주관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IB들이 다 붙었습니다.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JP모건 같은 쪽이 다 붙어서 총출동하고 있는 중이고, 규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밝혀졌죠. 주식수의 한 2.5%가 되는 45조 정도 규모로 공시를 어제 했으니까요. 그럼 왜 이렇게 이제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늘어날 건데요. 그건 뭐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장 큰 명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선행 PER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6.9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19배 정도의 멀티플을 받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실적이라든지 또는 기술 면에서 SK하이닉스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론을 훨씬 더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3분의 1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면 구조적인 저평가인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어떤 격차는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ADR 발행을 통해서 마이크론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떤 펀드들의 자금이 비교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이크론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에 메모리 쪽에서의 상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한 회사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다 보면 SK하이닉스가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 마이크론 쪽에서의 자금이 충분히 이동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한 자금 조달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 기업의 해외 자본 조달 방식의 변화를 예고하는 그러한 사건이 지금 발생한 것 같고요. 다른 국내 기업들의 미국 행에도 참고 사례가 될 만큼 굉장히 상징성이 큰 그러한 사건이 이번에 발생을 한 겁니다. 네, 여전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상승 여력 더 남아 있는 게 맞을까요? 우선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글로벌 IB들뿐만 아니라 국내 증권사에서 예견하고 있는 목표 주가를 좀 보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최근에 노무라증권에서
50만 원이었었던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67만 원으로 올립니다. 그것도 이번 주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노무라증권에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원래 400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500만 원으로 또 올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게 되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가 사실은 한참 못 미쳐 있다라는 거죠. 물론 글로벌 IB들이 목표하고 있는 목표 주가가 무조건 다 맞아서 그만큼 다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더라도 그래도 글로벌 IB들이 측정하고 있는 목표 주가의 선정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목표 주가를 올렸는지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05만 원인가요? 찍었는데 300만 원을 찍고 좀 떨어졌는데 300만 원 이상 충분히 올라갈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30만 원 이상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뭐 글로벌 IB들이 예견하고 있는 40만 원 뭐 이렇게 계속 충분히 올라갈 충분한 가치 그리고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IB에서도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게 보고 목표 주가도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매도세를 보면요. 반도체주를 외국인들이 좀 덜어내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숫자를 좀 보게 되면 네. 지금 6월 24일 어제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보유율이 47.5인가 그렇고요. 근데 이 47.5가 2013년에 있었던 보유율이 47.4였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온 거죠. 지난해 말 외국인들의 비중이 얼마였냐면 52.3이었거든요. 중동 전쟁이 발발하고 3월 4일에 50% 밑돌았고요. 그리고 6월 4일에 48% 밑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이런 흐름인데요. 그러면서 6월 22일까지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12조 정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달에는 16조 정도 팔아서 거의 2달 동안 28조가량 외국인들이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SK하이닉스도 물론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6조 정도를 팔아서 사실 외국인들의 화력이 삼성전자에 훨씬 더 집중이 됐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죠. 네. 그러면 가장 궁금한 거 왜 이렇게 팔까요? 네. 가장 궁금하잖아요. 첫 번째는 차익 실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스페이스 X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현금 확보에 대한 수요가 많이 커졌고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몰리면서 많이 팔았던 것 같고 SK하이닉스가 1년 동안에 올랐었던 퍼센테이지가 한 1000% 올랐거든요. 삼성전자도 한 500%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한 수익 실현은 당연한 어떤 흐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거시적인 불안까지 밀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란 간의 어떤 후속 협상에 대한 난항이 그동안에 있었고 또 그동안에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우려에 대한 부담감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들까지 겹치면서 외국인들이 일단 현금화해보자라고 하는 심리가 강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패시브 자금의 어떤 리밸런싱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올해 연초에는 52%였는데 47%로 낮아진 배경에는 차익 실현과 함께 글로벌 패시브 자금들의 어떤 비중 축소 이게 기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에 좀 집중이 됐었던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MSCI 한국 지수가 5월 말로 종료가 됐고요. 또 FTSE 한국 지수 리밸런싱도 지난 19일 날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강제 매도 압박은 많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파는 물량들을 그동안 다 받아냈거든요. 엄청나게 받아냈는데 향후에 반도체 종목들의 투자 심리는 사실 오늘 새벽에 마이크론에 대한 어떤 심리가 예견해 주듯이 수급이 많이 개선되면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올라섰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한 부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7월 초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SK하이닉스의 ADR 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일정들을 체크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훌륭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주신 거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문제가 있어서 파는 건 아니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워낙에 반도체주에 대한 지금 기대가 커져 있는 만큼 사실 지난달에 레버리지 상품도 출시가 됐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금감 원장이 실패했다. 이거 출시한 거 막았어야 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상품에 대해서는요? 금감원장이 6월 22일 날 기자간담회의 발언을 통해서 실패했던 내용들을 아주 확고하게 얘기를 했는데 들어 누워서라도 막아야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좀 강력하게 말씀하셨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상 정책 실패인 거죠. 후회와 반성의 메시지를 보냈죠.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그 다음 날 6월 23일 레버리지 ETF가 하루 만에 24% 폭락을 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2% 폭락을 하면서 코스피가 9.99% 폭락을 하는 날이 전개가 됐습니다. 역대급 폭락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아주 심각하게 판을 흔들고 있는 건데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판을 흔들고 있냐? 첫 번째는 쏠림과 초단타판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상품이 개발된 취지는 네. 서학개미들을 통해서 해외 유출을 좀 막고 그 자금을 국내로 유입하자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가장 컸거든요. 근데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그동안 대한민국 증시를 계속 이끌어왔는데 그 대한민국 증시 이끌어온 두 종목의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 전개가 되니까 특히나 레버리지 상품은 단일 상품이거든요. 계속해서 길게 볼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단일 상품에 2배짜리 레버리지가 들어가니까 개미들이 수십조 원을 들어오면서 쏠림 현상이 생긴 거죠. 더 큰 문제는 이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 하루 만에 사고 판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초단타 매매의 수단이 된 거죠. 하루에 거래 대금만 무려 13조 원이 넘습니다. 주식시장이 건전하게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곳이 아니라 단타 도박판처럼 지금 변질된 거죠. 그래서 막 코인 같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감원장이 오죽하면 도박판에서 수수료를 뜯고 있는 증권사만 지금 배불리겠다라고 증권사를 저격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하락장으로 진입하게 되면 투매가 투매를 불러서 지수를 무너뜨립니다. 뚜껑을 열어본 부분들은 잘 아실 건데 조금만 삐끗해서 정말 지수가 폭락을 하게 되면 2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2배이기 때문에 보통 15%에서 20% 폭락은 부지기수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 지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식을 기계적으로 내다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ETF가 원주식을 팔고 그 원주식을 판 부분들을 통해서 또 ETF 레버리지 상품이 또 밀리는 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생겼던 거죠. 그러면서 6월 23일 코스피가 9.9%라고 하는 대폭락이 전개가 된 거죠. 물론 사실은 어떤 착시 현상에 가려진 B2가 지금 가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의 투자자의 90%가 사실은 개인 투자자라는 거죠.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신용잔고 비중이 낮아 보이는 일종의 통계적인 착시가 벌어졌고요. 실제로는 미수라든지 신용을 끌어다 쓰니까 B2에 대한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2배 빚더미를 떠안게 되면 사실은 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시장폭탄과 같기 때문에요. ETF, 시장의 기초 체력을 키우고 있는커녕 거래 쏠림이라든지 또는 변동성 심화라는 부작용을 키웠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변동성 게임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극도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6월 1일부터 20일까지 뭐 반도체 수출 통계치가 또 나왔잖아요. 이런 숫자들을 보면 여전히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있고 이런 수요들도 탄탄한 것 같긴 한데 분명 주식시장에는 과열은 좀 존재하는 것 같아서 말씀 주신 것처럼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수출도 6월 1일부터 20일까지가 뭐 188% 급증했다 이러더라고요. 이거를 정점에 가까웠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슈퍼사이클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은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60% 정도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은 180% 말씀하신 것처럼 늘었고요. 그런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비중이 몇 퍼센트냐면 4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100원을 하게 되면 그중에 41원은 반도체가 가져간다라는 거잖아요. 네. 역대 최대 실적을 현재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AI 서버용 SSD 수요가 293% 늘었습니다. 거의 300%가 는다는 얘기는 4배가량 는 거잖아요. 지금 이 호황의 원동력이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럼 본론으로 가면 지금이 어떤 초입이냐 아니면 정점이냐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강세론에 대한 얘기 또 경계론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시각을 둘 다. 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우선 강세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게 되면 네. 세계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 기구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그 기구에서 올해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2025년보다 25% 이상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체 시장 규모가 한 1조 달러 이상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메모리 쪽은 30%가 넘을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죠. 중요한 건 HBM4 같은 이 차세대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간에 생산을 못 늘릴 거다. 그래서 공급 수요를 못 따라가는 공급 우위 상황이 2027년까지 발생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무역 통계 기구만 그런 게 아니라 증권가라든지 뭐 가트너라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통된 시각이거든요. 한마디로 물건이 모자라기 때문에 가격을 회사가 부르는 대로 받는 그런 시장이 2027년까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노무라 증권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67만 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500만 원, 그리고 코스피의 목표치도 올립니다. 원래는 7,500에서 8,000 정도 보고 있었는데 이걸 만에서 11,000포인트까지 올리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 지금 6월 23일에 300만 원을 터치했거든요. 삼성전자를 제치고 뭐 코스피 시가총액 1등에 올라섰지만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경계론에 대한 부분들 말씀 좀 드리면 사실은 5월 달에 한번 출렁인 부분들이 뭐가 있었냐면 시게이트 CEO가 공장 증설에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하면서 메모리 피크아웃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정점에 대한 통과의 어떤 논란을 불씨를 키웠고 그로 인해서 마이크론이 그 다음날 거의 한 6%가량 폭락을 하는 그러면서 코스피도 많이 흔들렸고요. 또 6월 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만에 10% 넘게 폭락합니다. 코스피도 5%대 폭락을 하죠.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면 대부분의 최신 보고서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사이클의 정점이 정말로 빨라야 올해 말 내지는 2027년 초 정도 예상을 하고요. 이건 무슨 뜻이냐? 초입은 지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 2분기, 작년 3분기, 4분기서부터 시작된 반도체의 화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점은 아직 안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슈퍼사이클의 어떤 중반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는 게 아마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라고 판단합니다. 네, 지금 여전히 수요는 굉장히 탄탄하고 HBM도 없어서 못 팔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혹시라도 AI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자금 여력 이슈가 또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또 중국도 막 저가 반도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그래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열심히 막 증설을 하고 있는데 공급 과잉 이슈로 좀 불거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우선 긴장해야 될 소식부터 보게 되면 마이크론이 이번 주에 13% 폭락을 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12%씩 폭락을 했으니까요. 왜 폭락을 했냐? 메모리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불거졌거든요. 이 공포가 왜 이렇게 전개가 됐냐? 사실은 메모리 3사가 올해 설비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한 750억 달러거든요.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16조 원 정도가 되는데 공장 짓는데 한 2, 3년 정도 걸리니까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시점이 한 2027년 내지는 2028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반도체 설비는 한번 주문하면 취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7년, 2028년까지 수요가 좀 식어도 공급은 계속대로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역사가 좀 증명해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마이크론이 과거에 수요를 기대하고 공장을 늘렸다가 주문이 안 들어와서 주가가 70%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또 2018년, 2019년에도 클라우드 업체들이 주문을 줄이면서 D램 가격은 40% 폭락했고요. 낸드 가격은 60% 폭락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빠른 공급 과잉 가능성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낮다라는 게 현재는 다수 의견이고요.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HBM은 DRAM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죠. 공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막 찍어낼 수가 없고 새로운 공장을 통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빨라야 2027년 이후라는 거고요. 특히나 HBM4 같은 경우에 지금 제품보다 웨이퍼를 33%더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부분들 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증설인데요. 이 증설이 사실은 막 증설하는 게 아니라 질서 있는 증설이라는 거죠. 단계적으로. 맞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SK하이닉스의 내년 설비 투자를 55% 늘린다라고 했는데요. 실제 생산량 증가는 20% 정도에 미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세물량이 아니라 인프라라든지 기존의 라인을 어떤 최신 공정으로 바꾸는데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최근에 컨콜에서 매출의 35%를 투자 조율하는 데 쓰겠다라고 하면서 공급 과잉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물량이 다 팔렸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올해 2026년의 물량 그리고 2027년 초도 물량까지 완판됐습니다. 시장의 조사기관인 옴디아도 의미 있는 공급 완화가 2027년까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또 빅텍 기업들이 지금 장기 공급 계약을 미리 걸어두기 때문에 갑자기 주문이 끊겨가지고 재고 포탄을 맞는 어떤 그런 구조는 조금 벗어났다라고 하는 시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가장 진짜 포인트는 공급 과잉 위험이 없다가 아니라 시점이 2027년 그리고 2028년이라는 거죠. 올해 갑자기 터질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 변곡점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변수는 AI 투자다. 그런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들이 올해만 6천억 달러 넘게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들이 이제 정점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내년 이후에 돈을 계속 쏟을지가 좀 관건인데 이들 수요가 줄면 뭐 메모리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이 공급 우려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하반기도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데요. 상반기가 너무 가파르게 빠르게 올랐잖아요. 하반기도 분명히 뭐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상반기와 비슷한 속도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까요? 아니면 좀 변동성이 더 심해질까요? 하반기도 방향성은 위가 맞을 것 같고요. 단 이제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거를 들면 네. 최근에 유한타증권에 나온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올해 코스피 밴드를 7,600에서 10,000포인트 보고 있습니다. 또 AI 캐펙스 슈퍼사이클을 통해서 반도체 업황 계속될 거고 수출이 잘 될 거고 실적 호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신흥국 시장에서의 1순위가 되는 그런 시장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레러티브가 바뀐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메모리 업체들이 가격이 오르면 공장 증설했다가 또 가격이 꺾이면 재고 떠안아가지고 사이클 산업이었는데요. 지금은 구조적인 성장 산업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UBS가 마이크론의 목표 가격을 3배가량 올립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성격이 굉장히 다른 종목이죠. 사실은 뭐 지금 삼성전자가 현재 한 34만 원 정도 부근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노무라 증권이 67만 원까지 목표를 올렸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300만 원을 찍었지만 50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어서 사실은 SK하이닉스가 목표 주가까지 가는 길은 조금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사실 검증된 1등 업체죠. HBM 시장의 점유율 뭐 62%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71% 나와주고 있고 엔비디아하고의 돈독한 동맹을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프리미엄이 더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입증을 해야 되는 회복주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1등에 베팅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이닉스를, 회복이라든지 역전의 스토리에 베팅하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베팅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요. 특히 여러분들이 3가지 정도는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 랠리는 방향성은 위지만 쏠림과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할 거다. 두 번째, 삼성전자는 회복주, SK하이닉스는 검증된 1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매 분기마다 HBM이라든지 범용 디램의 가격이라든지 빅테크들의 투자에 대한 부분들 요 3가지를 무조건 확인하셔서
시장이 지금 흔들리더라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세 가지 부분 꼭 확인하셔서 대응하시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 주신 뭐 디램 가격, HBM 가격, 수요, 뭐 이런 투자, 이런 숫자들이 뭔가 흔들리면 이제는 팔아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매도 신호를 고려해야 될 부분들 중에 첫 번째가 수요 신호예요. 네. 수요 신호가 뭐냐? 이 장의 생명줄은 딱 하나죠. 빅테크의 AI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매분기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HBM의 가격이라든지 D램이라든지 낸드 쪽에서의 가격, 또 빅테크의 AI 캐펙스인 거죠. 특히 캐펙스가 핵심입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이 지금 올해만 6천억 달러 넘게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게 내년 이후에도 계속 이걸 유지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이 수요가 줄면 메모리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격 신호입니다. 메모리는 가격이 모든 걸 말해주기 때문에요. D램 가격이 지금 1분기보다 2분기가 지금 40% 오를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가격의 상승세가 멈추거나 또는 꺾이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 가격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시장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잠재적인 폭탄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건데 지난 구글이 공개한 터보 컨트 같은 메모리 압축 기술이요. 네. 메모리를 덜 써도 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개된다라고 하면 HBM 쪽에서의 수요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공포로 충분히 자극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의 과열 신호입니다. 펀더멘털이 멀쩡해도 주가가 너무 많이 앞서가거나 빨리 가게 되면 조정이 오는 거잖아요. 몇 가지 구체적인 지표를 말씀 좀 드리면 올해 4월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폭이 2000년 닷컴 버블 직후의 상승폭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왔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RSI 지표 같은 경우에 현재 RSI 지표가 76 정도에 있습니다. 70을 넘어서면 과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지표들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는 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쭉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제 주변에서 친구가 저한테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반도체주가 없는데 너무 지겨워. 반도체 이야기만 하는 거. 다른 쪽의 빛은 도대체 언제 볼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대표님 혹시 반도체 말고 다른 쪽에 수급이 쏠린다면 어느 섹터가 조금 더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 말고 다른 쪽의 섹터도 수급이 좀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섹터들을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면 1순위는 전력기기인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다 보니까 전력 부족해졌고 변압기, 송전기, 배전기 같은 이쪽에 투자가 폭증하고 있잖아요. 매력적인 건 왜 이 구간이 매력적이냐. 반도체하고 똑같이 움직이지만 반도체가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어떤 증설 사이클이 2028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실적으로 증명하는 구간에 들어선 전력기기 섹터 충분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원전과 SMR이에요. 뭐 물론 마찬가지로 전력기기의 연장선이죠. 하지만 대형 원전이라든지 SMR 쪽에서의 계약들이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현대건설, 두산 에너빌리티, 뭐 대우건설 이런 쪽 같은 종목들도 충분히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산업이 조선하고 방산이잖아요. 수주장고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산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 호재거든요. 거기에 한미통합 협상이라든지 동유럽 쪽에서의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기대감을 뿐만 아니라 실적으로 찍히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증권하고 금융 쪽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혜주죠. 맞습니다. 네. 증시가 이렇게 뜨겁게 되면 거래 대금으로 먹고 사는 증권사는 직접적인 수혜주죠. 또 저 PBR 관련되어 있는 금융주도 재평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크고요.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자동차 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피지컬 AI 쪽에서의 어떤 발전을 통해서 저평가에 들어섰고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전기차는 지금 캐즘 우려에 계속 노출돼 있지만 ESS 쪽에서의 부분은 호황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한 5, 6개 정도의 섹터를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래도 이 중에 하나를 골라라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그 질문 하면 드리려고 했는데. 그랬나요?
AI 전력 인프라를 가장 먼저 보고 싶습니다. 반도체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요. 쏠림은 좀 덜하고 2028년까지 구조적인 수요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조진표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현재 반도체가 좋은 건 맞지만 워낙에 시장의 낙관론이 과하다 보니까 과열된 상태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낙관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같이 짚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하시면서 좀 균형 잡힌 시선에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2부에서 또 다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